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정치학자 조영남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하고 시청자 여러분이 같이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개혁개방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현재 중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시진핑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시진핑 그리고 중국의 꿈입니다. 이제 중국이 편의상 1978년서부터 개혁개방을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까지 해서 대략 한 40년 된 겁니다. 한 41, 2년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재미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꽃밭을 걸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위기에 직면했었고요. 그래서 그걸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위기의 패러독스라는 말을 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978년에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것도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개혁개방을 안 하면 공산당 일당제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은 1966년서부터 1976년까지 문화대혁명이라는 대정치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인 약 10억 중에서 10%에 해당되는 1억 이상이 구속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거나 하면서 온갖 고통을 당했습니다. 공산당이 더 이상 그런 식으로는 끌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합의에 도달했던 거고요. 그래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개혁개방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은 위기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시작한 개혁개방이 10년 후에 1989년에 티안안men 민주화 운동을 직면했습니다. 엄청난 시련이에요. 동시에 1991년에 소련이 붕괴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위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중국도 멀지 않았다. 사회주의 선진국인 소련이 저렇게 무너지는데 뭐 중국 얼마나 가겠냐. 근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아요. 1992년에 중국 공산당 그때 14차 당대회 때인데요. 그때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즉 시장 경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결정을 내리고요. 오히려 더 개혁 개방을 더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도약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97, 98년 10년 후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진 거죠. 아마 제 나이 또래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흔히 IMF 사태라고 그랬는데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때 지역 강대국으로 중국이 부상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최대 피해자 중에 하나는 일본이에요. 그전까지 일본이 세계 경제 2위였었거든요. 미국 다음에. 그런데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도와주기는커녕 미국 편에 서서 압력을 가했어요. 반면에 중국은 인민패를 평가절상 안 하고 지키고 그러면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는. 그리고 다시 10년 후에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한 선진국발 금융위기. 이때도 역시 전 세계 힘들었어요. 미국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니까 뭐 4조 달러 이상 되는 긴급 자금을 살포해서 뭐 살아났지만 다른 나라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중국은 역시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때 2010년에 드디어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합니다. 위기의 도약인 거죠. 그리고 작년에 다시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어요. 작년 2월 초 막 이때 국내 언론 또 국외 언론에 뭐라고 했느냐, 이제 중국도 드디어 큰일 났다. 86년 무렵에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은폐했거든요. 그게 나중에 밝혀지면서 소련 공산당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그걸 빗대서 코로나19는 사스에 이어서 중국의 체르노빌이다. 막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가졌어요. 이번에 틀림없이 중국이 또 도약할 거다. 결과는 제 예상대로 맞았어요. 그 이후부터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중국 혼자 지금 작년에 플러스 성장하고 올해 또 플러스 성장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개 국제적인 중요한 사건을 놓고 일본과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우리가 보면 생각할 게 참 많아요. 작년에 도쿄 올림픽을 못했으니까 올해 7, 8월에 하는 데는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쿄 시민들을 비롯해 일본 빨리 백신 접종해서 면역 체계를 만들어야죠. 근데 과연 그렇게 했는가? 반면에 중국은 베이징 시민 성인들은 70%가 백신 접종해서 이미 면역력이 생겼어요. 5월 말까지 5억 5천만 명, 5억 5천 도스의 백신을 이미 접종했어요. 이 상태로 가면 중국은 내년 1, 2월에
동계올림픽은 아무 문제 없어요. 뭐 때문에 가능했을까? 중국은 40년 동안 2018년에 트럼프 정부, 지금 물러났죠?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무역전쟁을 선언하고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고 그랬는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과연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과연 중국이 항복하고 나오는지 그렇지 않거든요. 반면에 중국은요, 시진핑이 등장해서 제2의 개혁을 해서 중국의 꿈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정치 슬로건을 제기하고 4차 5개년 계획 이런 비전을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공산당 19차 당대에서 새로운 또한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했어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정목표, 중국의 꿈. 시진핑 총서기가 처음 총서기가 된 다음에 자기하고 6명 정책 상무위원을 딱 데리고 가서 관람하면서 연설을 했어요. 그걸 중국의 꿈 연설이라고 그러는데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아메리칸 드림. 예, 그거 흉내낸 겁니다. 차이니스 드림.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국을 이룩하자. 이게 중국인의 꿈이래요. 딱 보니까 어떤 거예요? 미국에서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은 개인의 꿈이죠. 여기서 말하는 시진핑 총서기가 말하는 중국의 꿈은 집단의 꿈이에요. 두 번째, 이걸 2단계에 걸쳐 이루겠대요. 하나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 전면적 소강사를 이룬다. 올해. 그 다음에 다시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중화민족의 중국을 이루겠다. 그래서 중국은 이거를 2가지 100년의 목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2012년 18차 당대회 때 선언했어요. 그 중에서 장기 목표 2049년까지 이룰 거. 이건 정치적 슬로건에 가까워요. 그죠? 그래서 국가는 부강하고 민족은 떨쳐 일어나고 인민은 행복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우리 취급 안 해요. 먼 미래니까. 근데 2021년까지의 목표, 이거는 시진핑 정부의 국정 목표예요. 왜? 22년까지는 집권이 보장됐으니까. 그때 무슨 약속을 했느냐?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GDP 국내 총생산과 주민소득을 2배로 높이라겠다고 그랬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7에서 7.5% 성장하면 된다 했다가 13차 5개년 계획 동안 6.5%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021년 되면 국내 총생산은 14에서 15조 달러가 되고요. 1인당 GDP는 10,000달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국정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미 다 초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초과 달성할게 예상이 되니까 4년 전에 열렸던 19차 당대회 때는 이걸 조절을 합니다. 어떻게 조절했느냐? 더 이상 수치를 제시하잖아요.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조기 달성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1단계는 전면적 소강사를 완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용이 바뀌어요. 1인당 국민소득 이게 얼마 아니에요. 절대 빈곤을 없애겠다고 선언했어요. 중국에서 더 이상 절대 빈곤이 없다. 그리고 2단계를 2035년까지 설정을 했는데 이게 2049년에 이루겠다는 목표를 앞으로 15년 땡겨서 이루겠다고 선언했어요. 그걸 사회주의 현대화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추가했어요. 그게 뭐냐? 2050년 무렵, 즉 건국 100주년 될 때는 현대화된 강국을 건설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밑에 깔려있는 말은 미국에 견주거나 미국을 능가하는 슈퍼파워가 되겠다라고 사실 얘기한 거예요. 물론 대놓고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러나 우리 전문가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자, 그리고 바로 이쯤 2017년 10월에 이렇게 19차 당대회를 통해서 슈퍼파워로 되겠다라는 비전을 발표할 무렵 있잖아요. 거의 끝나고 2018년서부터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통산 전쟁을 선언해요. 보복 관세 막 하게 되고요. 화웨이에 반도체 수출 못하게 하고요. 이런 걸 실시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네, 우연이 아니에요. 2018년 들어서 2019년 그 초반까지 미국에서 국가연구소, 민간연구소에서 중국 국가 경쟁 능력에 대한 여러 보고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편을 봤는데 뭘 평가한 거냐? 저게 지금 진짜냐? 아니면 허풍치는 거냐? 보고서의 상당수의 결론은 뭐냐? 앞으로 2050년 무렵 되면 중국이 충분히 슈퍼파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재판단으로는 미국 정치사, 미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 똥돌 뭉쳐서 중국에 대해서 견제해야겠다 합의를 본 게 그때라고 생각해요. 미국 지식인들도요, 보수파건 자유파건 중국이 진짜 위협이다라고 전 지금은 느끼고 있다고 판단해요. 미국이요. 전에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나 저 같은 학자들은 이미 미중 간의 이런 패권 경쟁은 이미 2008년, 9년 미국 금융위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게 겉으로 확 드러나는 거는 10년 후예요. 중국이 과연 2050년 무렵에는 미국에 버금가는 그런 슈퍼파워가 될까요?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중국이 슈퍼파워가 된다 그러면 무슨 먼저 떠오르냐? 조공체제, 중화질서, 그죠? 사실 그래요. 한국뿐만 아니에요. 베트남도 똑같아요. 그 베트남 지식인이나
그 베트남 지도자들은 표현을 잘 안 하는데 미국 못지않게 중국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몇백 년 동안 실제로 중국의 지배를 받았었거든요. 우리는 고려나 조선은 원나라 때 약간 지배를 받았지만 직접 지배를 받은 적은 없어요. 과연 중화질서가 다시 만들어질까? 조공체전 등장하는 건 아닌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그럴 가능성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공체제도 실제로 그거 별로 맞는 얘기 아니에요. 명청시대에 동아시아 역사에서 조공체제가 진짜로 적용됐던 것은 한 10% 20%밖에 안 되고요. 중화질서는 다음 구현 안 돼. 왜 안 된다 그럴까요? 예, 그 당시에는 정말 중국이 떵떵거렸어요. 중국을 역사적으로요, 뭐 한 1000년, 2000년 보면은요, 진짜로 가장 부강했던 나라는 당나라 때예요. 당나라. 그때 중국의 GDP가 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세계 GDP의 40%. 엄청났죠? 실크로드 다 그때 만들었었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유능한 사람, 마치 미국이 유능한 학자들 받아들였을 때, 그때 우리나라 그때 통일 신라 시대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당나라 유학 가서 거기 관료 됐잖아요. 거기 행정고시 합격, 즉 고시, 과거 합격해서. 그 다음에 청나라예요. 청나라 때 강희제, 옹정제, 권룡제 때. 이제 그 권룡제가 1799년에 죽어요. 조선으로 치면 우리나라 정조대왕이 1800년에 죽거든요. 그때 시대예요. 그때 중국의 영토, 현재 거의 1.5배 가까이 되고요. 그때 중국의 GDP가 세계 GDP의 3분의 1이었대요. 지금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중국이 14조 7천억, 약 15조 달러 정도 되지만 그 정도 아니에요.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 1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인의 관점에서는 중국이 아직 부상한 게 아니에요. 200여 년 전 자기 조상들의 지위를 아직 못 찾아간 거죠. 그걸 찾아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2050년 무렵 되면 그 정도 지위 간다라고 중국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2050년에 중화민족의 부상이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될까요?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있잖아요,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추월하는 시점이 땡겨졌대요. 그전에는 2030년이면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추월할 거라 그랬는데요, 지금은 2년 더 땡겨져 갖고 2028년이면 추월할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추세로 나가면 2050년 되면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 유럽연합의 GDP, 일본의 GDP 합친 것보다 더 클 거라고 그래요. 즉 무슨 얘기냐면 경제적 규모면에서는 2050년 되면 확실히 중국이 클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건 있어요.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추월한다고 해서 중국이 미국의 주도권을 능가하는 세계의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이 영국을 능가하는 세계 해제문 패권 국가가 된 게 대개 제2차 세계대전 이후거든요. 그죠? 1945년이면 미국에 주도하는 세계잖아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한 평화. 그런데 그러면 미국이 영국의 GDP를 언제 추월했느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1872년에 추월했어요. 그럼 1872년에서 1945년까지 몇 년이 걸렸죠? 70년이 걸렸죠. 그러니까 GDP로 추월하고서 한 70년 이후에나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중국이 미국의 GDP를 2030년경에 추월한다고 해서 바로 패권 국가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를 중국에서는 GDP로 미국을 추월한 다음에 한 20, 30년 후에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종합국력면에서 가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전략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목표는 2035년 무렵까지 최소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거예요. 태평양이나 대서양에서 잡겠다는 게 아니에요. 동아시아에선 그거는 될 것 같이 몰라도 무슨 뭐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포괄하는 군사 대국이 되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경제력, 군사력 말고 또 뭐가 있죠? 소프트 파워 들어보셨죠? 매력.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제가 첫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중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그건 리더십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중국이 민주화돼서 정말로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가치를 이렇게 주기 전에는. 참고로 그럼 개발도상국은 어떨까요? 개발도상국은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좋아요. 왜? 미국은 맨날 인권 얘기하면서 지원해 주지 않는 걸 중국은 그냥 해주죠. 코로나19가 뭐 중국서 퍼졌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지만 백신 외교하면서 유일하게 제3세계 국가에나 백신을 그냥 공짜에 가깝도록 뿌려주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참고로 개발도상국에서 중국의 이미지는 그렇지 않아요. 아프리카라든지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동남아 쪽에서는 중국과 미국 중에서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떻게 하겠느냐? 먼저 정치입니다. 정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민주화 안 하느냐? 공산당 일당제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중국의 개혁개방의 지도자들, 즉 덩시아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을 보면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정치적으로는 보수파들이에요. 철저하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즉 공산당 일당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에요. 민주화에 대해서 혐오해요, 이 사람들은. 반면에 경제적으로는 개혁파들이에요. 대단히 개혁적이에요.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 시진핑을 마오쩌둥과 비교하면서 비슷한 사람이라는데 그건 잘못 보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마오쩌둥은요, 정치적으로도 보수파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보수파예요. 달라요. 시진핑은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시진핑 리더십은 덩시아핑 리더십과 비슷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 일당제, 현재의 공산당 영도가 우월하다고 믿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성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성과가 좋다. 저도 이제 중국 연구한 지 한 40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국에 친한 친구들이 좀 있어요. 중국인 친구들. 그 친구들이 90년대까지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 했느냐? 아, 중국도 민주화가 필요해.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니네 참 민주화가 좋은 거 알아. 근데 우리는 아니야. 그러면 약간 좀 미안한 듯한 쭈삣쭈삣 이랬거든. 지금 뭐라는 줄 알아요? 성과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누가 더 성과가 좋은가? 경제성장, 사회안정, 빈곤퇴치, 누가 더 성과가 있는지 보자. 큰 소리 쳐요, 오히려. 이번 코로나19 거치면서요, 공산당 기질이 더 높아졌어요. 아마 제 판단은 이번 코로나 거치면서 중국인들이 일본에 대한 평가를 더 낮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단순히 덩시아핑이나 시진핑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일당제를 옹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진실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진핑 정부에 들어서서는요, 이거를 아예 법제화로 강화시켰어요. 그게 이제 공산당 당원 당장에 19차 당대 때 뭐라고 했느냐면, 이건 마오쩌둥이 한 말이거든요. 1962년에 그 말을 그냥 당장에 그냥 넣어버렸어요. 어떻게 넣느냐? 당, 정, 군, 학교와 동서남북 중앙에서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 영도하고 집권이라는 말은 다른 개념이에요. 집권이라는 말은 집권당, 들어보셨죠? 여당. 이거는 선거나 기타 방식을 통해서 권력을 잡아서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집권한다. 중국말로는 집정한다 그래요. 영도는 뭐냐? 올바른 지도력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모든 분야를. 그래서 공산당은 집권당이면서 동시에 영도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마오쩌둥 시대의 슬로건을 다 써놨어요. 거기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헌법을 바꿔갖고 그렇게 써놨어요. 공산당 영도가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우리 1강에서 검토했었어요. 중국 공산당원은 전체 인구의 6.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산당원들한테 공산당 영도 받아들이라 얘기하는 거 당연하죠. 그게 좋아서 입당한 사람이니. 근데 인구의 94%는 공산당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공산당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1982년에 덩시아핑이 파리 헌법, 82년에 만든 헌법에 만들 때요, 이걸 표현을 빼버렸었어요. 왜? 문화 대혁명을 거쳤는데 어떻게 국민들한테 미안하게 다시 이걸 넣느냐. 그래서 그때 이 규제를 뺐었는데 이번에 시진핑 정부 다시 넣었어요. 자신감의 표출이에요. 그러면서 공산당 영도를 강화시키면서 공산당 중앙을 강화시키고 중앙을 대표해서 시진핑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망의를 금지한다, 이건 뜻이 뭐냐면 공산당 중앙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당정 간부들이 함부로 논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망의라는 말을 함부로 논의한다. 실제로 함부로 논의했다가 면직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덩시아핑이 천안문 사건 이후에 권력이 약간 장점이한테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너는 제4세대의 핵심이다 라고 핵심 지위를 줬어요. 시진핑도 핵심 지위를, 타이틀, 일종의 타이틀이에요. 그걸 받았어요. 뭐 직위는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개혁을 한다면서 시진핑이 영도 소조를 10개를 이상을 만들어서 그중에 자기가 10개를 자기가 조장을 하고 있어요. 공식 직위, 공산당 총석이, 국가주석, 중앙군사주석, 이 3개 말고 10개가 넘는 각종 이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비과서 거기서 이제 시진핑의 별명을 뭐라고 적었느냐? 타이틀 컬렉터, 감투수집가. 그걸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시진핑 권력 무지하게 세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아이고, 진짜 권력이 없구나. 권력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덩시아핑이라는 사람은요, 1992년에 남쪽 1월달 2월달 남쪽을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해요. 그러면서 중국의 장점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 처음 보수파였거든요. 개혁개방을 중지하려는 걸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래서 확 개가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이 노선도 채택한 게 덩시아핑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때 덩시아핑의 나이가 89인가 그래요. 그때 덩시아핑 신분이 뭔지 아세요? 평당원이에요. 평당원. 타이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권력이에요. 마오쩌둥과 덩시아핑은 혁명 원로로서, 건국의 아버지로서의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타이틀을 막 13개씩 하는 이유는 뭐예요? 권력이 직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 권력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거 보면서 아직 멀었다. 저는 정말 시진핑이 1인 독재자, 1인 지배자가 됐느냐 아닌자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옛날 마오쩌둥이 가졌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 자리가 부활하느냐 안 부활하느냐. 만약 주석 자리가 부활한다면 그때는 저 인정할 거예요. 이거 시진핑 총서기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됐다. 이거 인정할 거예요. 그리고 1인 권력에 가까워진다라고 인정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제 판단으로는 중국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하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밑에 나타나는 현상은 솔직히 저는 시진핑 개인의 욕심이 좀 들어갔다고 봐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첫째, 6세대 후계자 결정이 보류됐어요. 이거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 정치가 불확정적인 게 가장 안 좋아요. 단적으로 내년 20차 당대회가 걸리는데 누가 6세대 지도자인지 몰라요. 그죠?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겠지 우리도 몰라요. 내년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는 치러질 거고 누가 되든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표에 따라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확정적이라고 안 해요. 누가 될지는 몰라도 절차가 확정적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중국은 어떨까요? 몰라요. 그래서 후진타오는요 2002년에 16차 당대회 때 총서기가 됐지만 1992년에 10년 전에 이미 정치국 상무인이 돼서 10년 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았어요. 시진핑은 2012년에 총서기가 됐지만 2007년 공산당 17차 당대회 때 됐어요. 5년 전에 뽑았어요. 근데 이번에 안 뽑았어요.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20년 만에. 이거에 대해서 중국 인민일보 공산당 기관지죠. 거기서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두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왜 안 뽑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미리 뽑아놓으니까 압력이 너무 심하더라. 불필요한 갈등이 너무 심하더라.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5년 후에 더 뛰어난 사람이 뽑힐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건 옳지 않다. 이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나요? 저는 잘 설득이 안 돼요. 그럼 진짜 이유는 뭐냐? 저는 딴 데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 권력 누수 현상,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겠어요? 차기 지도자가 뽑히면 그 밑에 있는 장관급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국장급이라든지 과장급 그 사람들은 은근슬쩍 견눈질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차기 지도자를 뽑아놓고서 조금 몇 년 지나고 나면 권력이 그쪽으로 갈 가능성 충분히 있죠.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5년제죠. 3년까지만 대통령이에요. 나머지 2년은 준대통령이라고 그래요. 0이 안 서요. 이제 1년 남겨놓으면 진짜 안 서요. 장관 하려고도 안 하고요. 장관 후보자 하나 찾는 게 정말 힘들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래요. 이거 막으려고. 두 번째로는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여태로 총서기를 2번 이상 한 사람 없어요. 두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가 주석을 없애버렸어요. 저 규정 폐지했어요. 헌법에 따르면 공산당 총서기는 이런 거는 당직 말고 국가직, 그러니까 국가 주석, 국무원 총리, 전국인대 위원장, 전국장 주석은요 2번밖에 못했어요. 임기를. 10년 하면 물러나야 돼요. 근데 이번에 이걸 없애버렸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국가 주석은 사실 명예직에 가까워요. 국가 원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왜 없앴을까? 전 알아요. 이거 폐지할 때 있잖아요. 중국의 지식인들 일부, 제가 아는 지식인들, 또 우리 한국에 유학가 있는, 참고로 한국에 약 7만 명 정도의 중국 유학생이 있는데 우리 서울대학교, 우리 국제대학원에도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도 상당히 이거에 비판적이었어요. 왜 저러느냐? 명예직인데 저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여태까지 역할이 뭐였느냐? 예를 들어 시진핑 총서기가 한국이나 미국 방문할 때 무슨 총서기로 방문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President of China, 대통령으로 방문해야죠. 사실 그때 욕이 난 거예요. 저런 명예직에 가까운 걸 왜 없앴을까? 이건 해석이 잘 안 돼요. 뭐겠어요? 한 번 더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조금 전 시진핑 개인의 욕심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있잖아요. 정치학자들이 중국인이 하건 중국학자가 외국학자가 설문조사를 하면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로 거의 1등으로 나오는 게 항상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부패예요. 이거에 대해서 시진핑 총서기 약속했어요. 이거 확실히 하겠다. 그래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말로 강력하게 했어요. 기존에도 했어야 다. 장쩌민도 했어, 구진타도 했었는데 이번처럼 강력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우리 국내 언론이나 해외 언론은 저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반대했던 정치 반대 세력들을 제거한다. 정적을 제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물론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이거와 관련해서 학술 논문을 썼었는데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집권 일기 5년 동안요. 2013년에 17년 동안요. 장차관급만 440명을 처벌하거나 면직을 시켰어요. 이거는 중국에 있는 장차관급 중에서 15%를 처벌한 거예요. 정적을 제거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공산당 총서기로서 자기 바로 밑에 있는 게 장차관급이거든요. 자기의 발판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적을 이렇게 제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결국 무슨 뜻이겠어요? 공산당 내에 있는 만연한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당원들의 반대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산당 중앙의 강화, 공산당 영도가 빈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중국의 꿈이라고 거창한 얘기를 해놨는데 그걸 하려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죠.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기득권 세력을 친 거에 가까워요. 자, 다음에 이제 혁신경제. 과연 미중 간의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 경쟁에서 누가 이길, 하나만 이기라면 이거에 달려있다고 봐요. 저는 군사력 문제 아니라고 봐요. 중국이 지금까지 부상했던 것이 이것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앞으로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과연 이길 수 없을 것인가는 이 혁신, 이노베이션, 여기에 걸려있다고 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게 여기에 상당한 성과가 있어서 그래요. 2018년 헌법을 개혁하면서 중국이 추구할 경제 이념을 넣었어요. 혁신, 균형, 녹색, 개방, 공동향 이렇게 넣었는데 이 중에서 혁신이 하나예요. 사실은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1996년, 7년 이 무렵부터 중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지금까지 하나의 전략은 혁신이었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현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창조경제건 무슨 혁신이건 이게 다 슬로건이죠. 근데 차이가 있다라면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시종일관 이거를 추진하는 거에 반해서 우리는 과연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써놓은 게 쌍창이라고 써놨는데 하나가 이제 혁신이 중국말로 창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창업, 그래서 두 개 쌍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무원 총리는 쌍창 전도사예요. 항상 혁신기업 있으면 가고 창업하는 데 가요. 그러면 왜 새로운 기술을 중심으로 혁신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간단해요. 공산당이 집권하려고. 공산당이 집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죠. 지지를 잃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예, 경제 문제인데 그중에서 일자리 창출이에요. 일자리 창출. 그럼 중국에서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죠? 1년에 몇 명 태어나는지 보면 대충 알죠? 예, 대략 몇 명이 태어나느냐면요, 1,500만 명 정도 태어나요. 작년에 처음으로요 1,400만 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중국이 두 자녀 정책도 없애버렸어요. 이제 3명까지 나라고 그래. 그래도 안 나요. 그러면 1년에 한 1,500만 개 일자리가 필요한데 농촌에서 도시로 온 사람이 있겠죠? 그럼 대략 한 2천만 개. 근데 2천만 개 일자리를 다 제공할 수는 없어요. 완전 고용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대략 공산당이 안정적으로 정권을 잡으려면 1,000만 개 일자리면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요, 지난 3, 40년 보면 중국 공산당이 경제정책을 쓰면서 경제 성장률을 제기할 때 대개 목표는 어디에 뒀느냐? 1,000만 개에서 1,100만 개 일자리, 그냥 줄여서 1,000만 개라고 그래요. 1,000만 개 일자리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는 거예요. 그거를 90년대 초까지는 8% 성장하면 된다 그랬어요. 왜? 그 당시는 단순 노동, 가공무역, 전자, 신발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때는 8% 성장하면 돼요. 1% 성장하면 140만 개 일자리가 나오니까 8% 성장하면 그 정도 된다요. 2000년대 초까지는 7%, 지금은 제가 볼 때 5%면 돼요. 왜 가능하냐? 주로 일자리 지금 창출하는 게 혁신 기업, ICT 기업과 동시에 창업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일자리 창출하는데 제가 이때 일부러 써놨어요. 중국은 매년 6월 둘째 주에 한국의 수능을 보거든요. 그걸 중국엔 까오카오라고 그래요. 올해 몇 명 응시하는지 아세요? 1,070만 명인가 그래요. 1,070만 명. 2020년 작년에 대학 졸업생이 몇 명이에요? 874만 명이에요. 야, 참고로 중국 대학생의 70% 이공계열이에요. 이런 대학생들더러 전자 조립하는 거, 예? 섬유, 신발 이런 거 하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안 해요. 그래서 중국은요, 1990년부터 매년 대학생 정원을 50만 명씩 늘렸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그 나이 또래의 70%가 대학에 가고요. 그런 친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일자리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ICT, 그 다음에 창업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20년 전부터 했던 정책입니다. 그게 꽃을 피우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한테 들어본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이런 걸 혹시 들어보셨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 익숙한 게 삼성의 갤럭시를 누른 샤오미. 불과 5년 전, 6년 전에 있잖아요. 갤럭시가 중국 내에 점유율이 25%, 30% 가까이. 지금 몇 %인지 아세요? 0.8%예요. 경쟁력이 없어요. 근데 샤오미가 언제 만들어진 거냐? 제 기억으로는 그게 2010년인가 2008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중에서 화웨이 하나만 1987년에 만들어졌어요. 나머지는 다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만들어진 거예요. 알리바바 1999년에 만들어졌어요. 저 텐센트 저 1998년. 바이두 2000년에 만들어졌어요. 이게 왜 가능하느냐? 혁신이에요, 혁신. 창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창업하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 중국이에요. 모든 게 가능해요. 이 창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요, 정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장을 해줘야 돼요. 중국에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요, 농촌에서 태어나면 북경이나 상해에 살기 어렵거든요. 근데 명문대를 나오고 특히 해외 유학을 갔다 오잖아요. 창업하잖아요. 그럼 그린카드를 받아줬어요. 90년대 초중반에. 그래서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대도시마다 창업단지가 다 있어요. 전 한 10군데 이상 가봤어요. 개인적으로 직접. 어차피 창업은요.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중국이 하루에 지금 15,000개씩 창업하는데 성공률은 5%밖에 안 돼요. 95%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느냐? 이 95%가 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지 엔젤 펀드. 이게 먼저 이런 성공한 기업들이 대주는 거고 국가가 대주고 또 실패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요.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매년 창업하는 대학생 정말 우수한 애들이 60만 명 이상이 창업하는데 한국은 5천 명도 안 해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 우리 귀에 막 들어온 게 왜 트럼프 정부가 저렇게 화웨이를 저렇게 못 살게 굴지? 혹시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하고 뭐 개인적으로 뭐 싸운 거 아니야?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화웨이를 저렇게 못 살게 그러냐면요. 5G라고 들어보셨죠? 차세대 통신망. 그것의 선도업체가 화웨이예요. 전 세계 기술 표준의 35%가 화웨이가 갖고 있어요. 화웨이가 직원이 거의 2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10만 명이 연구원이에요. 석박사. 그리고 화웨이 임직원 평균 임금이요. 삼성전자 임직원 평균 임금과 같아요. 즉 이 상태로 그냥 화웨이를 놔둬버리면 전 세계 통신망의 기본은 화웨이께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화웨이는요. 앞으로 하게 될 제4차 산업혁명의 모든 거에 기본이 되는 거예요. 5G가. 이거를 중국이 잡는 걸 놔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화웨이 두들겨 패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예, 이 소강사회는요. 중국이 다른 나라 100년 할 걸 30년 만에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무지하게 발생하죠. 저는 이걸 4대 격차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다 겹쳐요. 어떻게 겹치느냐? 연해 지역은 도시가 많죠. 한족 중심이죠. 그죠? 내륙 지역은 농촌이 많죠. 또 소수민족이 많아요. 그래갖고 뭐 지역 격차, 중국에서 가장 잘 사는 광역자치단체가 못 사는 데가 상하이와하고 귀저우여야 되는데요. 후진타오가 집권 13배 차이가 나 1인당 국민소득. 이건 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서부 대개발이라고 해서 매년 중국 돈으로 5천억 인민폐, 한국 돈으로 대개 한 60조 정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해갖고 한 5배로 줄였대요. 근데 저는 이건 통계고 실제로는 더 될 거라고 봐요. 계층 간의 빈부격차 보여주는 게 지니게스라고 하거든요. 정치학에서 0.43을 넘어가면 심각하다고 그래요. 미국이 0.43을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인종 문제 계속 터지는 거예요. 중국은 공식적으로 0.47을 넘었어요. 도농 격차도 뭐 공식적으로는 한 3배인데 실제로 6, 7배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 농민들이 안 있죠? 도시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농민곡이라고 불러요. 보통 학자들은 2억 7천 명이라고 이렇게 파악하는데 작년에 했던 인구 센서스 10년 만에 한 번씩 하거든요. 이거에 따라 1억이 더 늘었어요. 농촌에서 도시로 나온 사람이 3억 7천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촌의 호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사회주의 제도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볼 땐 도시기주의인데 호적 제도에 따라서 오면은 도시에 오면 있죠. 일반 도시는 괜찮아요. 중소도시 인구 100만 200만. 근데 특대 도시 인구 800만 명 이상 되는 북경, 천진 이런 데는 가면 복지 제도가 없어요. 교육 혜택도 없어요. 그래서 불법 노동자 비슷하다라는 이거 없애자 그러는데 안 없어져요. 저는 민주화되기 전까지 안 없어질 거라는데 이들이 이제 시위 일으키고 이게 하루에 400~500건씩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안 돼요. 그래서 후진타오 정부에 제기됐던 게 소강사회 건설이에요. 2002년에 그걸 시진핑 정부가 다시 받아서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하자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그때 18차 당대회 때는 저렇게 1인당 액수. 근데 19차 당대회 어떻게 했느냐? 절대 빈곤 없애겠다고 그랬어요. 절대 빈곤을 중국에서 어떻게 했느냐? 1인당 하루에 1달러. 1978년에 중국 인구의 82%가 절대 빈곤이었어요. 진짜 가난했어요. 그런데 2018년에는 인구의 한 2%, 그러다가 2019년에는 한 0.6% 됐는데 드디어 올 2월 달에 있잖아요. 중국의 절대 빈곤이 해소됐다고 선언했어요. 엄청나게 크게 행사를 했고. 근데 여기에 문제는 제기할 수 있어요. 중국에서 아직도 한 달에 1,000위안, 한국 돈으로 하면 곱하기 한 대략 200해서 20만 원. 하루 20만 원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이 6억 명이나 된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대도시에서는 1인당 하루 한 달 20만 원 갖고 생활 안 돼요. 즉 절대 빈곤은 해소됐지만 풍족한 삶을 못 사는 사람이 아직도 6억 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어쨌든 이게 목표고요. 아마 이걸 달성했기 때문에 내년 중국 공산당 24 당대회 때는 새로운 과제가 전 제시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외교로 넘어가겠습니다. 핵심이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외교 목표는 거의 같아요. 뭐겠어요? 주권을 지키고요, 영토를 지키고요, 자신의 체제를 지키고요, 국민을 지키는 거죠. 이건 다 똑같아요. 중국도 동일해요. 근데 중국은 개혁기에 특별한 목표로 덩치아핑이 두 가지를 설정해 놓은 게 있어요. 하나가 뭐냐? 경제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하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소련처럼 레이건 정부의 정책에 말려들어서 군비 경쟁을 해서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개혁 개방을 시작할 때 자본기술 시장을 선진국에 유전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과 대립하면 안 돼요. 그래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 환경 조성, 이게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 조성이에요. 이건 두 가지를 반대하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북한이 핵 개발을 해서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미군이 자꾸 군사훈련, 이거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 핵 개발을 반대하는 거예요. 또 남한 주도로 뭐가 통일되는 거 중국은 원치 않는다고 좀 봐요. 왜? 남한 통일돼서 주한미군이 압록강, 두만강까지 가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러니까 현상유지 정책이에요. 이게 첫 번째 목표. 두 번째로는 중국 지도부들은, 지식인들은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고 있다고 간주해요. 특히 천안문 사건, 소련 붕괴 이후에 그래갖고 강대국의 봉쇄 조제와 국자적 영향력 확대, 이거를 제2의 목표로 설정했어요. 그래서 1목표와 2목표가 충돌하면 1목표 우선이에요. 즉 미국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근데 유일한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핵심 이익이에요. 핵심 이익은 국제정치학에서 쓰는 용어예요. 사활적 이익이라고 해서 모든 나라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근데 중국은 이제 이런 용어를 자기 용어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게 핵심 이익이에요. 이거를 이전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티베트, 신장, 위구르, 대만, 이게 핵심 이익이다. 그래서 이거에 건드리는 게 다 발끈해요. 그리고 절대로 용납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미국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영수회담하고 그 다음에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죠.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대만 해협을 둘러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 이 얘기 할 수 있잖아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 이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다른 나라가 내정 간섭했다고 판단하세요? 아니죠. 오히려 저는 고맙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중국은 대변인이 뭐라고 했느냐? 관련 당사국들은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불장난하지 말아라. 이렇게 발끈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국내 문제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중국 법적으로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를 국가원수가 만나주잖아요. 그러면 거의 없어요. 그 나라와 거의 1년 정도 동안 공식적 외교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요 세 가지만 굉장히 조심하면 됐는데 2007년 이후에 핵심 이익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요. 이건 시진핑 정부 때가 아니라 후진타오 정부 때예요. 시점을 잘 보세요. 2007년, 2008년이면 어떤 때예요? 세계 금융위기가 발달할 그 뿐이에요. 뭐라고 바뀌느냐? 주권 안전 발전이 중국의 핵심이라고 그래요. 문제는 뭐냐? 너무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이 갑자기 핵심 이익에 들어가 버려요. 이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는 말로도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힘을 갖고서 이거를 뒷받침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첫 번째, 중앙국가안전위원회라는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것도 NSC라고 해서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전에는 중국 같은 경우 어떤 정책을 쓰면요, 중앙의 정책과 지방의 정책이 따로 노는 수가 있었어요. 하나 예를 들면 중국은 남중국해 일대에 거기엔 남사군도 서사군도 일부에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섬을 장악해서는 거기다가 활조로 이런 거 깔기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군사기지화한다. 미국은 그걸 막기 위해서 매년 서너 차례씩 군함을 보내서 거기를 순항을 하고 있고 공해라 이러면서 이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남중국해에 대해서 군사안보적인 강화 방침을 썼어요. 근데 전에 해남성이라고, 하이난성, 중국에 있는 성 중에 하나인데 거기 남중국해랑 가까운 데거든요. 거기서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남중국해의 크루즈선을 여행객을 모집했어요. 왜? 해남성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산업이 필요하죠. 이처럼 중앙하고 지방이 따로 놀아버리는 거예요. 또 외교부에서는 이런 얘기하는데 국방부에서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표현해서 뭐라고 했느냐? 구룡치수다. 9마리의 용이 물을 다스려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서로 물이 튀기면서 조장해. 이걸 없애버렸어요. 시진핑이. 딱 만들어 놓고 지금은 목소리 딱 나와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결정하고 일사불란하게 밀고 나가요. 더 중요한 문제가 인민해방군 개혁이에요. 군개혁이에요. 중국 군은요, 그전에 군은요, 종합적인 통합 지휘 능력, 합동 작동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왜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중국 영토를 능력이 안 되니까, 군이 능력을 안 되다 보니까 7개의 전구로 나눴어요. 이렇게 지역구로. 그리고 7개를 나눠서 그걸 각각 분리해서 방어하게 돼 있어요. 근데 현대전은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현대전은 공군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해군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이거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장쩌민도 이걸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어요. 왜? 군이 반대를 해서. 특히
특히 육군이 반대해서 주도권을 놓치니까 이걸 시진핑은 했어요. 이건 정말 획기적이에요. 저는 만약 시진핑 총서기가 물러난다면 나중에 역사가 평가한다면 시진핑 총서기가 잘한 것 한다면 전 이걸 들을 것 같아요. 이걸 들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30만도 줄이고 중앙군사협회에서 핵심은 뭐냐? 미군과 비슷하게 종합적인 작전 능력과 그 다음에 통합 지휘 능력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2035년 무렵에는 최소한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라는 걸 좀 가고 있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해양 강국을 선언했어요. 현재 지금 2개의 항공모함을 운행하고 있어요. 이 항공모함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무슨 뜻이냐면요, 군사력을 투사한다라는 거예요. 즉 확장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중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강대국은 당연히 그렇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간단해요. 이익이 걸려 있어서 그래요. 하나 예를 들면 중국은 1996년 무렵부터는 원유를 수입해 와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엄청나게 수입해요. 근데 그 원유의 60%가 어디로 오느냐? 페르시아만 쪽으로 해갖고서 인도양으로 해서 말레카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런데 바다는 지금 누가 지킬까요? 네, 미군이 지켜요. 미군이 항공모함 전단 11개가 있는데 전 세계의 바다를 다 지키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유사시에 석유 끊기면 어떻게 돼요? 지켜야 돼요. 또 중국은 세계 무역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해요. 수출입이 1년에 5조 달러에서 7조 달러까지 가요. 또 직접 투자한 게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거기에도 이미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이 나가 있고 수천억 달러가 투자돼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지켜야죠. 그래서 강대국이 되면 항공모함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중국도 항공모함 2대, 이거는 디젤 엔진이에요, 만들고 있고 또 한 대 만들고 있고요. 핵 항공모함까지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아파 3대 정도는 남중국 해갖고 연해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만드는 항공모함은 다른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핵심 이익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중국은 정말로 미국을 몰아내려고 하나? 최소한 당분간은 아닐 거라고 봐요, 저는. 왜?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뭐냐? 바로 핵심 이익만큼은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만해요. 그다음 남중국해. 요 정도까지만이라도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전략이에요. 그 이후로 더 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전략은 그래요.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미중 간의 그 갈등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볼까요? 지금 새로 바이든 정부 들었던 미 국무장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트럼프 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은 잘못된 게 없다. 계속 계승하겠다. 대신 방식은 바뀔 거예요. 즉 정권이 바뀌어도 안 바뀐다 그랬죠? 왜? 공화당과 민주당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똑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이러한 미국의 중국 견제 내지는 어떤 학자는 봉쇄라고도 표현해요. 막을 수 있을까? 따져볼까요? 첫째, 경제적으로 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중국은 이미 자생력을 가졌어요. 이미 2019년에 14조 달러가 됐고요. 작년에 15조 달러 가까이 됐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경제성장의 3대 요소, 소비, 투자, 수출인데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1%밖에 안 돼요. 즉 중국 성장은 내수와 국내 투자로 된다는 거예요. 90%가. 이런 상황에서는 물건에 무슨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데봤자 영향 없어요. 정말로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려고 했으면 2000년 전후 그때 했어요. 2000년. 그때는 중국의 GDP가요 1조 달러밖에 안 됐고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60%가 넘었어요. 이때는 정말로 저렇게 했다라면 심각했어요. 지금은 끄떡 없어요. 미중 간의 무역액이 뭐 4천억에서 한 6천억인데 거기서 뭐 1, 2천억 빠진다? 이게 중국 경제 휘청거리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그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죠. 대신 뭐 컴퓨터라든지 반도체 칩이라든지 이런 거 공급하는 공급망을 그래서 지금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회담할 때 기업들 있죠? 삼성전자, 무슨 현대, SK 막 축켜 세우고 막 이랬던 이유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공급망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두 번째 문제가 기술 자립도 문제. 근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미국이나 이런 보고서에 보면은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을 한 10개 정도 뽑고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아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인공지능, AI, 뭐 빅데이터, 데이터 들어보셨죠? 핀테크,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 재생에너지 등등 보면은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 한 10가지 중에서 미국이 5가지는 우위, 4가지 중국이 우위예요. 하나는 유럽, 한국과 일본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중 경쟁의 핵심은 군사 대결, 미국의 중국의 세계 제패 이게 아니에요. 혁신 전략 90년대 중반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중국은 소련이 아니에요. 옛날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소련을 주저앉힌 경험이 있거든요. 말씀드렸었죠. 군비 경쟁을 통해서. 근데 소련은 군사대국이었지 경제대국이 아니에요. 그때 소련이 잘못된 게 두 가지예요. 미국과 군비 경쟁한 것과 아프가니스탄 침공한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쓰고 10년 만에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 흔히 뭐 덩시아핑의 유언이다. 뭐 유언은 아니고요. 덩시아핑이 이미 소련 붕괴 때부터 했던 얘기예요. 미국과 관련해서 절대로 두 가지 하지 말라. 하나가 뭐냐? 군비 경쟁하지 말라. 두 번째, 민주화하지 말라. 소련처럼 불련되다. 어쨌든 그래요. 거기다가 미중 간의 높은 상호 의존성. 예를 들어서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3조 1천억 달러거든요. 한국이 4,500억 달러 되는데 3조 1천억 달러인데 그중에서 거의 1조 달러가 미국 국채를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중국과 일본이요 미국 최고의 채권자예요. 재미난 현상이에요. 거기다 1조 달러 정도를 또 미국에 투자하고 있어요. 또 중국의 유학생들이 80만 명 정도가 있는데 한국에 한 7만 명 있다고 그랬어요. 미국에 약 38만 명이 가 있어요. 그 친구들이 1년에 내는 등록비 학비만 해도 150억 달러가 된대요. 양국 무역에 말씀드렸죠. 지난 3, 40년 동안 미국이 중국에 투자한 누적 투자에 수천억 달러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양국이 그렇게 옛날 소련이 그랬듯이 냉전체 딱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냉전이란 말 이런 말 잘 안 써요. 미중이 경쟁하는 건 맞지만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념적 군사 딱 나눠졌어요. 무슨 뭐 소련이 중국과 무슨 무역을 하고 학생을 40만 명씩 보내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했어요. 지금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세 번째로는 중국은 일본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 써라는 요시대 독트린이라고 일본 총리예요. 1955년이 56년에 총리였었는데 그렇게 선언을 해요. 앞으로 군사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함께 하지만 경제는 일본이 한다. 그게 지금까지예요. 그래서 1980년대 일본이 수출 많이 하고 경제력이 세지고 그러는데 환율 갖고 조작한다 해서 미국이 압력을 가해서 엔화를 높인 거, 엔다카를 만든 것, 그걸 프라자 합의라고 그래요. 이때 일본은 손을 들고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때 문제로 인해서 1990년에서 91년 일본의 버블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망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때 처음에 잃어버린 10년, 20년, 지금은 30년이라는 얘기를 해요. 일본이 망하진 않지만 지위가 너무나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단적으로 2010년도에요. 2010년도에 중국의 GDP가 5조 8천억이고 일본의 GDP가 5조 6천억이에요. 10년 전에 거의 1대1이죠. 그럼 작년은 중국의 GDP가 거의 15조가 되는데 일본의 GDP는 5조 달러가 안 돼요. 몇 배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10년 만에 3배 차이가 난 거예요. 이러니 일본이 초조해질 수밖에 없죠. 반면에 중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최소한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자기 자리 잡겠다라는 그런 국가예요. 미국이 압력을 가한다고 더군다나 플라자 합의라는 그것이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이었는지 알기 때문에 일본은 따르지 않아요. 중국이 따르지 않아요. 이런 요소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제가 또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의 모든 전제 조건이 하나가 뭐냐? 미국이 다시 강성해진다. 미국이 다시 세계의 리더가 된다. 그런 전제를 깔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럴까? 미국이 과연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알고 있는 미국인가? 트럼프 정부 때 미국이 문제가 많다는데 그러면 조 바이든 정부 이후의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이 다시 엄청난 그런 국가가 될까? 쉽지 않아요. 이것도.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요. 인종격차가 너무 심해요. 다른 나라 국민 모두게 뭐 장벽 세우고 뭐 하라고 이러면서 미국이 가진 장점, 개방성, 포용성, 보편성 이런 게 다 무너지고 있는 거기다가 조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인프라스트럭처 새로운 뭐 최신 첨단 이런 거 기술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 깐다 1조 9천억 달러, 2조 달러. 그게 이제 국회에 통과되고 해야 되는데 이거 깔 정도로 인프라도 지금 엉망이 돼 버렸어요. 이런 측면에서 미국 자체가 당면하고 있는 국내적 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다 해서 중국이 뭐 당분간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국가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불행하게도 앞으로 짧으면 10년, 길으면 20년까지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겁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도전이다. 중국이 기회이다라는 거 말할 필요 없죠. 전 세계에서 가장 시장이 넓은 시장, 가장 활력 있는 경제가 옆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여태까지 활용해서 1997년 경제위기,
2007, 2008 경제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중국은 기회입니다. 넓고 넓은 황금 시장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자체 경쟁력이 없을 때 중국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도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잘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조영남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 지식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